안녕하세요. YBM 대표 강사 김은정입니다. 무더위와 싸우시면서 HSK 5급 준비 잘들 하고 계신가요? 시험 날짜는 다가오는데 능률은 오르지 않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텐데요. 시험 날짜가 다가오고 좀 촉박해질수록 오히려 더 마음을 편하게 먹으시고요. 또 심신이 지치고 또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실 때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남은 기간 동안 효율적으로 알차게 보내셔서 좋은 성적 얻으시기를 희망하면서 적중 특강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SK 5급 같은 경우는 사실은 HSK 4급이나 5급 같은 경우는 장시간 동안 준비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 두 달간의 짧은 시간 동안에 임팩트 있게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큰 효과를 거두시고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만큼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정말 확실한 전략을 가지고 듣기, 독해, 쓰기 영역을 정확하게 공략하셔서 좋은 성적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쓰기 이 부분을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쓰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작문을 좀 많이 해오시거나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HSK 5급이 그렇게 고난이도의 작문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의견이나 또 있었던 일들을 피력하는 것을 중국어로 쓰는 것을 연습해보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다가가기 좀 어려울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 쓰기 이 부분을 확실히 정복할 수 있는 핵심 비법을 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5급에 대해서 시험 구성 먼저 좀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험은 듣기, 독해, 쓰기로 이루어져 있고요. 듣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부분 같은 경우는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조금만 더 집중하셔서 일상생활에 대한 얘기들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긴 대화가 등장을 하는데 후반부에 31번부터 45번까지는 단문 듣기가 나옵니다. 설명문 또는 에피소드, 이야기 형식의 글이 나와서 해당된 문제, 두 문제 또는 세 문제를 풀어야 되죠. 조금은 어렵다고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듣기, 보기에 집중하셔서 조금 더 열심히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독해 같은 경우는 1부분, 2부분, 3부분 4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독해는 누차 말씀을 매번 제가 학생들에게도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안배입니다. 그래서 45문항을 45분 동안 풀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 안배를 확실히 하셔서 평상시에 공부를 이렇게 연습을 하실 때에도 45분을 정해놓고 아니면 1부분 15분, 2부분 10분, 3부분 20분 이렇게 쪼개서 정해놓고 시간 안에 문제 푸는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쓰기 같은 경우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분 같은 경우는 배열하기죠. 흩어져 있는 단어들을 어법에 맞게, 문법에 맞게 배열을 하는 거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장문을 하셔야 돼요. 장문 같은 경우는 제시어 장문이라고 해서 제시어가 5개가 나오는데 그 제시어를 보고 한 편의 글을 만드셔야 되고요. 또 다른 100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림을 보고 장문을 하시는 거예요. 장문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조금 그 패턴이라던가 계율을 잘 짜놓고 연습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각 파트 부분을 공략을 하셔서 내가 1부분에서는 한두 문제 더 맞고 2부분에서도 한두 문제 더 맞고 각 파트 부분마다 한 문제씩을 더 맞는다고 해도 한 문제당 2점, 2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짧은 기간 동안에 10점, 많게는 20점까지도 상승을 시킬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험 오는 그 날까지 일주일이 남았건 5일이 남았건 공부를 늦추지 않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게 바로 그 슈시의 파트의 第二部分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문을 하는 파트에 대해서 제가 본격적으로 강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일부분 같은 경우는 10분 동안 진행이 되고요. 뒤에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30분 동안 두 편의 글을 장문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 안배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두 문항을 하는 데 있어서 30분이라는 시간을 소요를 해야 돼요. 그럼 장문을 2개를 하셔야 되니까 이거를 15분씩 나눠야겠다. 제시어 장문 15분, 그림 장문 15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시간 안배를 하시고 평상시에 장문하시는 연습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하게 막 이렇게 힘든 그런 문제들이나 그런 게 아니라면 15분 안에 한 편은 다 무난히 써내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항상 체크해 나가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면 HSK 5급 쓰기 이 부분에 99번 문제, 제시어 장문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시어 작문의 핵심 전략을 한번 보시면 제시어의 품사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제시어가 5개가 딱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일단 뜻부터 추론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뜻이 뭐였지? 뜻에 맞춰서 글을 써내려 가려고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출제자 자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내냐면 이 단어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단어의 품사,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시어 작문 같은 경우는 그 단어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령 뜻을 모르더라도 이것의 품사가 동사인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통해서 충분히 문장 안에 적절하게 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품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시어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품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평상시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단어의 뜻을 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단어의 품사를 외우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명사니까 어느 자리에 놓여야 되고 이게 형용사니까 어느 자리에 놓여야 되는지 품사는 바로 그 문장 어순과 위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품사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아무래도 제시어를 다 알고 문장을 다 만들더라도 한 편의 글을 쓰셔야 돼요. 80자라의 글 안에는 서론, 본론, 결론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분량의 글이기 때문에 일단 글이 개요가 나와야 되고 글을 써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렵게 글을 쓰실 경우에는 처음부터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한 두 줄 정도 썼을 때 더 이상 쓸 말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학생들과 수업을 하다 보면 잘하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한 두 줄 써놓고선 굉장히 고심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글을 쓸 때 어렵게 쓰지 않고 일단 쉬운 글, 내가 잘 쓸 수 있는 글, 그리고 중국인이 딱 봤을 때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납득할 수 있는 글을 쓰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나는 내 나대로 멋있는 미사역을 한 글을 썼는데 막상 이게 중국인이 딱 봤을 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쓸 때 멋있는 미사여구나 멋있는 말들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쉽게 글을 편하게 써내려가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5급 정도면 회화가 중급 정도 되는데 너무 고급 정도의 수준으로 노리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일기 써내려가듯이 편하게 글을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면 품사별 작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단계가 있죠. 처음에는 먼저 그 제시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뜻과 그리고 품사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나서 우리가 글을 써내려 가야 하는데 품사별로 작문법이 따로 있죠. 명사 같은 경우는 명사가 나왔을 때 어떻게 글을 써야 되고 형용사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작문을 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제시어가 명사입니다. 명사라고 한다면 명사는 주로 문장에서 주어와 목적어의 역할을 감당을 하죠. 주어 같은 경우는 문장 서두에 놓여서 누가 뭐 했다. 있는 이가로 시작하는 게 주어죠. 목적어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을 느리죠. 밥을 먹었다. 그죠? 무엇을, 옷을 입는다. 그래서 보통 명사 같은 경우는 주어나 목적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상 시험 현장에서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건 질문이잖아요. 제시어를 딱 봤을 때 써야 하는 거기 때문에 예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제 보시면 정지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성적이라는 명사죠. 대다수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단어일 거예요. 그럼 정지 같은 경우는 주어로 사용하면 我的 정지가 很好하다. 내 성적이 좋다. 이렇게만 글을 쓰셔도 멋있게 쓰지 않아도 지금 명사가 주어 자리에 정확하게 자기 놓일 위치에 놓였기 때문에 이건 좋은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얘를 목적어로 삼을 경우에는 목적어의 짝꿍은 동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밥이면 밥을 먹었다라는 동사를 쓰고 옷이면 옷을 입었다라는 동사를 쓰는 것처럼 목적어가 동사랑 짝꿍이 된다는 거죠. 好成绩하면 좋은 성적은 得了 얻었다라는 동사랑 호응을 이루니까得了를 쓰고 好成绩를 결합을 시키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가 나올 때는 주어를 쓰거나 아니면 얘를 목적어로 사용을 해야겠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갑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품사 중에 하나가 명사 말고도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는 또 대표적인 그 언어에서의 품사이죠. 동사의 경우에는 좀 쉬운 것이 수러로 사용하시면 돼요. 정 모르겠다 싶으면 주어를 쓰고 그 뒤에다가 동사를 배치를 하시면 되죠.
근데 앞서 명사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사의 짝꿍이 바로 목적어, 동사가 수로로 사용됐을 땐 목적어죠. 그래서 동사가 보면 동사를 수로로 사용하는데 목적어, 맞는 목적어, 짝꿍을 찾아서 결합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작문을 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뜻만 갖고 내가 이 뜻을 아니까 그냥 글을 써내려가겠다 하시면 정말 좋은 글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품사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동사 보시면 实现 하면 이제 예제를 보시면 실현하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실현은 어려움을 실현할 수는 없죠. 그죠? 보통은 뭐예요? 꿈이나 이상을 실현한다고 하죠. 평상시에 공부를 하실 때 수로, 목적어, 호응 관계, 문장을 독해를 하실 때에도 보통 독해는 이미 완벽하게 되어 있는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독해를 하실 때도 이 동사에 어떤 목적어가 쓰였는지를 계속 파악을 하시면서 정리해 나가시면서 자기만의 노트를 만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实现 자체가 실현하다라는 동사인데 가장 많이 나오는 목적어가 꿈이죠. 꿈을 실현한다. 그러면 实现과 어울리는 梦想을 써서 같이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수로 목적어 호응 관계 같은 경우는요. 쓰기뿐만 아니라 독해 파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특별히 독해 일부분에서 수로 목적어 호응 관계를 가지고 괄호 넣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쓰기 2부분과 그리고 독해 1부분까지 다 아우르기 때문에 평상시에 수로 목적어 호응 관계는 반드시 좀 유념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장을 본격적으로 만들면 그럼 이제 实现이랑 梦想이 호응을 이룬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냥 편하게 만드시면 돼요. 我一定要实现梦想. 나는 반드시 이 꿈을 실현할 것이다. 해야 할 것이다. 라고 가면 되죠.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 HSK 5급 그 문제들, 모범 답안들 같은 거 보시면 또 제가 제공한 학습 자료에 보면 모범 답안들이 있는데 모범 답안을 보시면 거기에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장들이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보고 해석할 수 있는데 구사하기가 어려운 거죠.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갑니다. 명사의 경우에는 주어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로 사용할 수 있다. 동사의 경우에는 수로로 사용을 하는데 목적어의 호응 관계를 좀 유념하자. 이 포인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형용사 같은 경우는 그 동사랑 명사랑 형용사가 제일 많이 출제가 돼요. 근데 형용사 같은 경우는 보통 수로나 관형어로 사용을 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수로나 관형어, 이게 용어가 어려운 거지 막상 문장을 쓰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여러분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중국의 형용사 중에 하나가 피아오량이 있어요. 예쁘다 하면요. 타은 피아오량 끝났잖아요. 수로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她是很漂亮的女人 하면 예쁜 여자다 해서 관형어로 명사를 수식해주거나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能干 하면 능력이 있다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能干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건 형용사로 능력이 있다라는 형용사가 되는데 그럼 편하게 수로로 쓰는 거죠. 她很能干 제가 학생들한테 우스갯소리로 형용사가 나오면 무조건 헌 쓰면 돼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줘요. 형용사다 싶으면 헌이나 쩐이나 페이창 같은 정도부사랑 결합을 시켜서 편하게 수로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她很能干 그는 굉장히 능력이 있다, 실력이 있다. 두 번째를 관형어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관형어라는 게 용어가 어려운 거지 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 명사로 예쁜 여자, 비싼 책, 좋은 학교 뭐 이런 식으로 수식을 시켜주는 걸 관형어라고 이야기하는데 형용사가 명사를 더와 함께 동반해서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很能干的人 이때는 이제 동사 쓰는 거 따로 동사가 있어야 된다는 포인트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안정적으로 간다면 형용사가 나오면 수로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품사별로 저희가 작문법을 공부를 해봤으니까 본격적으로 실전 문제에서는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예시로 갖고 온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또 올림픽 시즌이고 또 스포츠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 출제되는 경향을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맞춰서 또 저희가 지금 어떤 시즌인지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관준 하면요 1등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 올림픽에서 1등을 했으면 후어더러 관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관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일단 뜻 그리고 얘가 품사가 명사구나 라는 거 먼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决赛 决赛 하면 결승전을 이야기합니다. 비사이가 경기잖아요. 그 앞에 决를 붙이면 决赛 하면 결승전이 되고요. 竞争 하면 경쟁입니다.
竞争 하면 경쟁, 그 다음에 熬夜 하면 밤을 새다라는 동사예요. 이제 불화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뜨거운 걸 의미하는데 밤에 뭔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해서 밤을 새는 걸 熬夜라고 합니다. 찌리에 같은 경우는 격렬하다, 치열하다라는 형용사가 돼요. 다시 보시면 관준이랑 주애사이랑 찡정은 명사입니다. 이제 명사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 熬夜는 수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찌리에 같은 경우는 형용사, 동사랑 형용사. 명사, 동사, 형용사가 각각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관준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승, 1등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럼 이 명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얘를 주어로 삼거나 아니면 얘를 목적어로 삼을 수 있는데 보통은 목적어로 삼는 것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면 관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好成绩 하면 좋은 성적도 얻었다라는 得了라는 동사를 썼던 것처럼 관준 1등은요 획득했다라는 그 得到나 获得 같은 동사의 특징은 뭐냐면 긍정적인 목적어를 받습니다. 실망을 얻었다, 패배감을 얻었다, 실패를 얻었다란 말은 쓰지 않습니다. 중국어에서 获得나 得到처럼 뭔가 얻었다라는 동사는 긍정적인 목적어를 받거든요. 그래서 관준도 1등이니까 보통 여러분이 이게 좀 긍정적인 목적어다 하면 获得나 得到를 가지고 결합을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침내我们队 우리 팀이나 우리 한국 팀이 마침내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래서 获得了 관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명사가 나왔을 때는 수로 목적어 호응 관계로 갈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주애사이 결승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애사이. 그럼 이번에는 앞서 관준은 목적어로 사용해 봤으니까 주애사이 같은 경우는 뭘로? 주어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면 那场决赛 그 결승전을 让人兴奋 하면 굉장히 사람을 흥분시켰다. 얘를 주어로 갈 수 있죠. 让 같은 겸허문 동사를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중국어에서 생각보다 让이 겸허문이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이 4급, 5급을 공부하면서 많이 봐왔던 것이기 때문에 문장 같은 그렇게 좋은 문장이 있으면 통으로 기억을 하셨다가 곳곳에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수로 목적어도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죠. 결승은 진입하다, 들어갔다라는 의미로 진출했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찐우를 쓸 수 있는 거죠. 찐우러 주애사이. 그래서 명사가 나올 경우에는 이렇게 주어로 삼거나 목적어로 삼을 수 있겠다.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찡정하면 굉장히 5급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찡정, 경쟁을 의미하죠. 또 주어로 삼는 거예요. 찡정한 찌리에. 앞서 제시되었던 제시어인 찌리에가 찡정과 호응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제시어가 제공이 되잖아요. 5개가 제공이 되면 공통점이 있어요. 같은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애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제시어로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면 자기끼리 제시어끼리도 짝꿍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쟁과 치열하다는 중국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호응 관계예요. 치열한 각축전을 벌입니다.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찡정이랑 찌리에가 호응을 이룬다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외워두시면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찡정이 한 찌리하다는 건 뭐예요?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어로 삼고 뒤에 수어를 딱 가볍게 써주시는 거. 展开了激烈的竞争 하면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5급에서도 독해에서도 그렇고 6급 독해나 쓰기에서도 그렇고 종종 등장하는 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展开激烈的竞争 하면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展开 같은 경우는 찡정과 호응을 또 많이 이루는 동사이기 때문에 숙지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熬夜를 보도록 합시다. 熬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동사죠. 그 찡정이나 관준 같은 경우는 명사였지만 이제 熬夜는 동사죠. 동사는 수어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수어 같은 경우는 주어만 딱 놓고 누가 뭐 했다 쓰시면 편하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어를 이제 누구로 삼는 거예요? 我的丈夫 제가 모범 답안으로 학습 자료로 제시해드린 그 모범 답안에 남편이 너무나 그 경기를 보느라 밤을 새서 내가 서운했다 이런 얘기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남편을 주어로 삼은 거죠. 我的丈夫 내 남편이 찡창 종종 자주 어때요? 熬夜 밤을 셉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찌리에는 형용사, 앞서 찐정과도 호응을 이루었지만 찌리에 자체도 시험에 단독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수로로 쓰시면 돼요. 페이창이나 헌이나 쩐 같은 정도부사와 결합을 시켜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관형어로 치열한 경쟁, 찌리에다 징정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 동사, 그리고 명사가 어떻게 각각 쓰이는지 이렇게 해서 먼저 제시어를 딱 보시면 제시어를 가지고 먼저 짧은 문장을 만들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제시어가 명사니까 주어나 목적으로 써서 짧게 만들어 놓고, 형용사는 헌전 붙여놓고 주어 만들어 놓고,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수로하고 또 혹시나 어울리는 목적어 있으면 찾아두고, 이렇게 해서 짧게 문장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제시어 작문 설명을 하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그림 작문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제시어를 딱 대충 분석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될지를 알면 그 다음에 개요를 쓰셔야 돼요. 작문에서 제시어 작문도 물론 제시어를 파악하고 개요를 써야 되는데, 그림 작문에서도 개요 쓰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얘를 같이 종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림 작문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면요, 그림을 하나 주어지죠. 그림을 보고 나서 그 그림에 관련된 것, 연상되는 것들로 글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그림을 단순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을 가지고 떠오르는 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어떤 여자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머리가 길고 예쁜 여자가 러닝머신 위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묘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하는 그림을 보고 내가 운동했던 경험을 쓰셔도 되는 거예요. 내가 살을 빼기 위해서 매일매일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했다. 근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고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 그냥 편하게 쓰시는 거죠. 자기에게 있었던 일, 일어났던 일들을 일기 쓰듯이 이렇게 해서 글을 써내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요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그림 작문 먼저 보시면 자신만의 개요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평생 제가 또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한 명이 매번 어떤 제시어든 어떤 그림이 나오건 항상 처음은 똑같아요. 나는 내 친구와 주말에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갔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모든 문장이 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자기만의 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다가 정말 갑자기 운동 경기를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결국은 1등을 했고, 아까 제시어 작문처럼요. 자신만의 자기가 쓸 수 있는 글의 그 패턴, 개요를 만들어 놓으시는 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어렵지 않게 일기식으로 가볍게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 개요를 어떻게 가볍게 잘 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제시어 작문과 그림 작문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쉬운 글을 쓰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HSK 4급이나 5급 같은 경우는 오래 장기간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달 또는 2달 동안에 임팩트 있게 자기가 몰아서 딱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어요.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공을 쌓아서 막 이렇게 고급스러운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가볍게 정말 내가 지금 당장 중국에 가서도 중국에 내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글만 쓰셔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멋있는 글들, 멋있는 구문들, 멋있는 어휘들 기억하는 건 좋지만 아직까지 5급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 단어들을 소화하고 또 파악해서 자유자재로 쓰기는 쉽진 않거든요. 시험 현장에 제한된 시간에 짧게 빨리빨리 글을 쓰기 위해서는 쉽게 쓰시는 거. 정말 100번을 설명을 해도 모자람이 없는 얘기입니다. 쉽게 편하게 글 쓰시는 거 마음에 담아두시길 바랄게요. 개요 작서법 갑니다. 개요라는 건 글에 짜임새 있게 논리적으로 가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서론이랑 본론이랑 결론 80자밖에 안 됩니다. 원고지로 몇 줄 안 된다고 해도 짜임새 채우는 거 되게 쉽지 않아요. 한두 줄 채우는 것도 쉽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을 써야겠다, 틀을 만들어야겠다 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죠. 서론 부분은 인물과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얘기 쓰시면 돼요. 인물은 나 들어가고 나 친구 아니면 가족 설정해 놓으시고요. 이게 다 내용이 돼서 글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물 보면 나나 친구나 가족을 쓰시는 게 좋고요. 시간 같은 경우는 좀 구체적으로 정해 놓으시는 것도 좋아요. 내가 좀 짜임새 있게 글을 쓸 수 있다. 그리고 칸도 좀 채울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내일, 지난 겨울, 여름 방학 이런 특정한 단어들 기억했다가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장소는 집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학교로 갔다가 학교에서 쇼핑센터로 갔다가 다시 학원으로 갔다가 어디로 돌아온다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내용이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장소는 여러 가지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글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실질적으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그 글들을 수정하고 가이드 해주면서 봤는데 글을 써내려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림 작문 같은 경우는 제시어가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시어는 모르는 제시어가 나오면 당황할 수 있지만 그림은 어떠한 그림이든지 그냥 편하게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림 작문 가지고서 개요 쓰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모범 샘플을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周末 주말러요. 그쵸? 明天도 되고 주어티엔도 좋아요. 我和妈妈一起去 인물을 한 명 또는 두 명 이렇게 하면 내용이 풍부해지죠. 去百货商店买了一条牛仔裤 이렇게 하죠. 장소 어디에 가서 무엇을 했다. 원래 시작은 我去百货商店일 거예요. 아주 간단한 문장이 가지에 가지를 치고 또 수식을 받아서 굉장히 길어졌죠. 이러면 문장이 굉장히 확실해지고 또 조금 논리 있어 보이죠. 그래서 그래도 중요한 것은 주어, 수어, 목적어는 정확하게 가닥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말에 나와 엄마가 동사 취 갔죠. 백화점 갔다가 샀어요. 뭐를요? 청바지를. 이렇게 해서 문장을 좀 풍성하게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론 갑니다. 본론, 개요를 쓸 때 이제 본론을 쓰실 수가 있는데요. 본론이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잖아요. 본론, 근데 말만 들어내기가 제가 쉽지가 않아서요. 좀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원인, 결과 아니면 역접 이 두 가지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때문에 뭘 했어. 옷을 샀는데 그 옷을 산 원인을 찾아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글은 쓰실 때 좀 그 논리성만 조금 찾으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인과나 역접 등의 접속사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그래서 인외나 수어이 그리고 수에란 딴시 같은 경우는 3, 4금용 단어입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그리고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글을 쓰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뭐뭐 때문에 뭐 했다. 인외 수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뭐뭐 했지만 뭐 했다. 너무 예뻐요. 청바지를 사러 가는데 청바지가 너무 예쁘지만 근데 비싸. 그렇게 할 수 있죠. 비쌌지만 너무 예뻐. 이런 식으로 수에란 딴시를 넣어서 풍성하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본격적으로 문장에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범 샘플을 보면서 그 문장들을 보면서 좀 갈게요. 因为 왜냐하면 最近我有点胖了. 내가 최근에 조금 살이 쪘어요. 所以 그래서 穿什么衣服都觉得不好看. 그래서 어떤 옷을 입건 간에 좀 안 예뻐 보여요 라고 문장을 쓸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어떤 옷도 입을 수 없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로 因为 所以로 연결이 되는 것들 연습해보시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수에란 딴시도 제가 인웨이 수어이랑 수에란 딴시를 고른 이유는 뭐냐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우리 한국말을 할 때도 인과관계나 역접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 6급까지 바라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글을 쓸 때 조금 더 풍성해집니다. 수에란 나티아오 니우자의 코 그것이 비록 걔가 청바지가 너무 아름다워 보이지만 예뻐요. 但是有点小 근데 좀 작아. 그래서 내가 이걸 입을 수 없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虽然但是 因为所以는 반드시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서론에 누구랑 어디 가서 뭐 했다 한 줄 쭉 쓰고 그래서 뭐뭐 해서 뭐뭐 했다. 근데 뭐뭐 했지만 뭐뭐 했다 한 줄 쓰고 마지막 마무리만 지으면 한 편에 그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 안에 틀을 만드는데 가장 좋은 팁이요. 접속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은 이제 결론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결론 같은 경우는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거죠. 그래서 뭐뭐 했다, 마무리. 처음에 서론으로 어디에서 뭘 해서 뭘 했고, 두 번째 이제 뭐 때문에 뭐를 했고, 그렇지만 뭐를 해서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딱 지으시면 돼요. 결론 같은 경우는 일의 결과, 교훈, 그리고 개인의 감정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의 결과 같은 경우는 좀 단순하게 성공했다, 합격했다, 아니면 뭐 반대의 경우도 쓸 수 있어요. 뭐 남자친구랑 헤어졌다, 아니면 뭐가 실패했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다음에 교훈, 노력해야 성공한다. 조금은 난이도가 높아요. 그런데 HSK 5급 문장들을 공부를 다 하시다 보면 듣기라던가 독해 부분에 보기에 교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듣기도 단문 듣기 같은 거 이렇게 교훈적인 얘기를 들려주고 다음 중 이 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해서 교훈의 문장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평상시에 그런 문장들을 많이 기억해 뒀다가 사용하시면 얘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장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노력해야 성공한다. 샘플 하나 딱 기억하고 있다가 어떤 문장이든 노력해야 성공한다는 말은 쓸 수 있잖아요. 어떠한 제시어가 나오건 어떠한 그림이 나오건.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문장들을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인의 감정으로 끝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뻤어요. 아니면 감동했어요. 이런 식으로.
개요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시어 장문 같은 경우도 아까 제시어로 다 글을 만들어 놨죠? 그럼 개요를 또 쓰시는 거예요. 그 개요에 맞게, 그 제시어에 맞게 개요를 쓰셔서 서론, 본론, 결론 만드시면 되고요. 그림 장문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본격적으로 이제 이게 중국어에서 어떻게 문장으로 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볼게요. 일의 결과, 교훈, 개인의 감정을 중국어로 썼을 때 드디어 성공을 했다. 我终于成功了. 기억하셨다가 그냥 쓰시면 돼요. 终于 같은 단어들은요. 마침내라고 해서 많이 봤던 단어들인데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채점을 하고 수정을 해줄 때 이 쫑위를 잘 못 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침내 결국 이제 쫑, 늘 항상 그거랑 글자가 그러니까 발음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쫑위는 생각보다 글씨를 못 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장문을 쓰실 때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이 그 어려운 글씨들은 오히려 잘 쓰세요. 근데 아주 쉬운 글씨들을 못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츠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먹는다. 판 굉장히 쉬운 단어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좀 쉬운 단어들을 가지고 글씨 쓰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쫑위도 지금 그냥 여러분이 수업 들으시면서 펜 가지고 한번 글씨를 써보세요. 이 글씨를 써봤느냐 안 써봤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씨 한번 꼭 써보시는 거 기억하시고요. 전공도 생각보다 못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마침내 성공을 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시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훈에 대한 내용들은요. 문장을 하나 기억하고 있다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장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예를 들어서 뭐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다. 失败是成功之母 같은 것도 기억하시면 또 쓸 수 있고요. 사실상 중국인들 글을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사람들한테 감동이나 교훈을 주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지으실 때 교훈적인 얘기들로 마무리를 지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이 한 문장에 굉장히 많은 중요한 HSK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어요. 질여우가 보면 단지 뭐뭐 하기만 하면 이것도 새로운 접속사죠. 그래야만 비로소 뭐뭐 할 수 있다. A 해야만 비로소 뭐뭐 할 수 있다. 운동을 해야만 비로소 살을 뺄 수 있다. 그래서 노력을 해야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질여우 자에도 사용하면 굉장히 유익하고 좋을 수 있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비로소 能获得成功, 성공을 얻을 수 있다. 계속 그 HSK를 공부하다 보면요. 듣게 나왔던 단어가 독해 나옵니다. 독해 나왔던 단어가 쓰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후어더 지금 아까 제시어에서 보셨죠. 후어더 제가 예제 들다가요. 후어더나 전공 같은 경우도 평상시에 좀 편하게 쓰시는 연습을 하시면 정말 긴박한 때, 정말 시험에서 지금 시험지를 걷어가네 만에 할 때 딱 한 문장 쓸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제가 써놓은 이런 3가지 문장 별로 안 어렵잖아요. 근데 막상 시험장에서 쓰려면 글씨도 생각이 안 나고 또 구조 같은 경우도 좀 불확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써보세요. 공부라는 것이 막상 그 닥쳤을 때 앞으로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그 순간순간 이렇게 정보를 들으실 때마다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의 감정갑니다. 까우싱, 뭐 즐겁다라는 거 쓰시는 것도 좋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단어가 이제 사급용이기 때문에 감동 쓰는 연습하시면서 나 매우 감동받았다라고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3가지 표현 같은 경우는 글 마무리를 내가 이 마무리를 어떻게 짓고 이걸 어떻게 끝내지 할 때 요 3문장 중에 하나로 처음부터 시작을 할 때 그 개요를 다 잡아놓고 마무리를 지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저랑 같이 적중 특강 HSK 5급 쓰기 이 부분을 공부를 했습니다. 쓰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일부분은 배열학이라서 오히려 다 제시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문법적으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야 하고 하지만 장문을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장문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써본 것 때문에 두려움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전략이라던가 핵심 기술을 딱 알고 있고 패턴 알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어떤 지문이 나오건 어떤 제시어가 나오건 어떤 그림이 나오건 오늘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다 풀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마무리를 총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제시어 장문 같은 경우는 품사별로 장문하는 법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명사의 경우에는 주어나 목적어로 쓸 수 있다라는 거. 동사 같은 경우는 수로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데 이왕이면 어울리는 호응 관계가 있는 명사 목적어를 찾아서 호응을 이루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형용사는요. 헌이나 쩐이나 페이찬 같은 정도부사와 결합을 하셔서 형용사를 풀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시어가 완성이 되면 개요를 쓰셔야죠. 그림을 보고도 개요를 쓰셔야죠. 개요 같은 경우는 서론, 본론, 결론 세 가지로. 근데 이게 뭐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일기식으로. 서론 같은 경우는 인물과 그 장소 그리고 이런 그 시간 등을 통해서 배경을 깔아 놓으시고요. 본론은 인과관계나 역접관계를 가지고 조금 더 논리성 있게 풍부하게 만드시고, 그다음에 본론 같은 경우는요, 결론 같은 경우는 교훈이나 감정 그리고 뭔가 좀 암시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지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드린 이 팁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비록 좀 9월 시험까지 그렇게 얼마 길지 않은 시간이 남았지만 충분히 조금만 더 연습하시면 남은 기간 동안에도 이 파트에서는 확실히 점수를 확보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포인트 정확하게 기억하셔서 HSK 5급 9월 시험에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